1층, 2층, 3층, 그 다음에 이제 루프탑까지 다 공사를 해가지고 전체 층 4층을 공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 해가지고 한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경매를 하면은 이사 비용을 줘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 이거 궁금하셨죠? 다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이제 봄으로 가는 길목에 이제 성큼 다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점점 날씨도 좋아지고 간혹가다 눈이 펑펑 와서 문제지, 그죠?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의 댓글이나 질문을 받아서 답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추려가지고 오늘은 답을 좀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경매는 어렵지 않은가요? 경매로 사면 안 좋다는데 진짜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아마 이제 경매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경매로 하면은 리스크가 없이 안전하게 취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아마 궁금해 하시고, 경매를 조금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경매의 리스크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답을 해드린다 그러면은 경매가 안전합니다만, 네,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하지 않으시면 낭패를 당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뭐 매매를 하거나 이러실 때는 잘못됐을 때는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요. 경매는 오롯이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오로지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보증금을 떼이거나 이러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잘 알고만 하신다 그러면 가장 완벽할 수 있다, 경매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 해결을 좀 공부를 하시고 한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취득을 하실 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경매를 이제 낙찰을 받으면 뭐 재수가 없다, 그 집은 이제 재수가 온 붙었다 그리고 망해서 나가는 집구석에 내가 또 들어가면 나도 또 망해서 나갈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시기나 타이밍적으로 그분이 뭐 빚이 좀 많아서 경매가 나오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분의 형편상 빚을 바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어쩔 수 없이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게 많고요. 요즘에 세가 잘 안 빠지니까요. 그리고 뭐 제때제때 이제 매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매매가 잘 될 때 팔았으면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는데 조금 더 갖고 있으면은 더 많이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경매를 당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 보니까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다고 해서 더 큰 복이 온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뭐 틀린 말인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저렴하게 시세보다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경매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제 명도할 때 어려움이 예상이 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리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은 또 명도가 어려울 때도 있겠죠. 이제 사시는 분하고 또 실갱이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좀 시기적절하게 대출이나 또 시세보다 내가 좀 싸게 낙찰 받거나 이렇다고 하면, 명도만 잘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나한테는 또 득이 되는, 또 복이 되는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다. 또 한간에서 떠도는 재수 없고 뭐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는 정말 무시하셔야 될 이야기다. 경매는 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채권자나 채무자나 또 낙찰자도 이득을 보고 또 이런 돈이 환원이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시는 분은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절대 그런 말은 믿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댓글 중에서 복마마님 경매 받을 때 주의할 점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랬어요? 네. 경매를 낙찰을 받으실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입찰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단독으로 낙찰 받거나 아니면 금액 자체를 잘못 쓰셔갖고 높은 금액에 입찰을 하셔가지고 보증금을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입찰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임장이라는 걸 많이 해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이 물건의 뭐 수리 비용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기대 가치, 앞으로 여기가 향후에 어떻게 미래가 발전이 될지 이런 것들도 임장을 통해서 미리 또 한번 가보시고, 건물의 노후 관계, 얼마나 내가 수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꼭 필히 보셔야 되는데, 되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아파트는 그냥 낙찰받기만 하면 되기 쉽대, 막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관리비라든지 몇 천만 원씩 밀려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한 분쟁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떤 경우는 저도 오늘 뭐 이제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지만, 낙찰을 받았는데 집 안에가 이제 누수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예, 방마다 뭐 안방, 작은 방마다 막 이렇게 막 비닐을 쳐서 막 양동이에 예, 물을 막 그냥 천장에서 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집을 제가 낙찰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그 물건들을 낙찰을 받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런 과정이 한 번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매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겉에는 멀쩡하게 새 거였는데 막상 낙찰받고 내부를 들어가 보니 물이 새거나 예,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을 때는 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감안을 하시고 최대한 입찰하기 전에 많이 알아보시고, 최대한 낙찰받을 물건을 주변 집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집, 밑에 집, 다른 집들, 예, 이런 집들을 통해서 좀 한번 내부 관계를 좀 한번 미리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마님, 혹시 4천 가지고 경매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절실한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네. 4달러. 네. 4천만 원 가지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천만 원으로 복마마 따라잡기라는 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으로 투자했던 투자 방법이 여기에 예, 노하우가 고스란히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서점에나 가시면 책을 구입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책을 한번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성에 1억짜리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한 70%가 대출이 된다고 보면 한 3천만 원 가지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등기비, 그 다음에 명도할 때 뭐 관리비라든지 또 이사 비용 이런 거를 지불한다고 치고, 다 이사를 내보내고 나면 도배 장판도 해야 되고 약간 고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1억에 낙찰받아서 나머지 한 70% 대출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4천만 원 가지고 등기까지 다 완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요즘에 또 빌라 같은 경우도 대출이 한 70% 정도는 가능하시거든요. 충분히 이 4천만 원으로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가격에 맞는 거를 찾아서 대출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뭐 활용할 수가 있고요. 대출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4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지방의 아파트라든지 지방의 빌라, 그 다음에 토지 이런 것들을 대출 없이 신용관리만 잘 하신다 그러면 4천만 원으로 어떤 거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영상에서는 경매 물건만 정보로 올라오는데 시청자가 사고 싶으면 대리 입찰해 주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저는 대리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동참을 해서 저는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든요. 저는 대리 입찰을 원래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가셔서 낙찰 받는 걸 도와드리는 거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뭐 저한테 뭐 모든 거를 다 위임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빌라를 사려면 부동산에 알아보는 게 좋나요? 아니면 신축 빌라 카페나 블로그를 보고 알아보는 게 좋나요? 저는 이제 빌라를 사신다 그러면은 사실은 빌라는 지금 시기에는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타이밍이 좋은 때라고 봐요. 신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격대가 높아요. 신축은 일단 무조건 가격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데서는 잘못하면 내가 상식이 없으면 호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 알고 하시지 않으면 블로그나 신축 분양 이런 거는 좀 저는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거나 이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하시려면 경매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지금 같은 시기에 빌라를 낙찰받는 데서는 가장 타이밍적으로 너무 좋다. 그 블로그라든지 신축 분양 이런 거는 지금 현실에서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네요. 낙찰가를 얼마 정도 쓰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맞아요. 이게 경매를 낙찰 받으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정보를 올려드린 물건들을 보시고, 와, 이 물건 낙찰 받고 싶은데 얼마 써야 돼요? 이러신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게 물건이 이제 최저가가 이제 그 금액이면 뭐 거기서 100원만 더 써도 되고 그 금액을 쓰셔도 낙찰은 받는데, 문제는 이 경쟁자예요. 이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금액대가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을 이겨야 내가 100원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더 써야 낙찰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매도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찰 금액은 달라지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매매나 이런 데를 좀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아, 이 물건에 좀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시세보다 싸면 사람들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래된 물건보다는 신축일수록 더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좋을수록 또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위치가 엄청 탁 터진 곳이거나 역세권이거나 이런 장점들이 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또 재건축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좀 올려 쓰셔야 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쓰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현재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금매가 나와 있는 곳이 혹시 있다면 그 금액보다는 싸게 낙찰받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세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열심히 좀 알아보셔야 될, 발품을 파셔야 될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를 쓰느냐의 그 관점은 내가 얼마나 이 물건을 원하느냐, 또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얼마나 원하느냐를 판단하시는 것이 이 가격을 쓰실 때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프리랜서도 주택담보대출이 되나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프리랜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많지만, 프리랜서로 지금 요즘에는 2잡, 3잡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대출을 받을 때 이런 분들은 얼마나 좀 적용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대출을 받을 때 100이라고 하면은 프리랜서는 60%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 사람이 한 달에 많이 돈을 벌어도 60%밖에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는 돈에서. 수입이, 왜냐하면 프리랜서는 일정하지 않잖아요. 월급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은행에서는 100으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한 요소까지 계산을 해서 한 60% 정도 대출을 받을 때 적용을 해주니까, 프리랜서 분들은 아무래도 대출에 있어서는 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출은 분명히 나오는데요. 프리랜서로 내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소득이, 세금이 다 공제가 되고 이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가 다 있어야 돼요. 말로만 프리랜서고 세금 안 내고 막 그냥 그때그때 돈을 이렇게 즉시 받는 분들은 소득이 증명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득이 증명이 안 되면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일 때는 내가 세금을 내는 게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요. 그 소득에서 한 60% 정도 이제 감안을 하시고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알아보시면 되고, 은행에 가서 알아보시면 나의 소득은 뭐 바로 아실 수도 있으니까 거래하는 은행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경매 부동산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마마의 마스터 클래스를 신청하시면 복마마와 함께 공부도 하고 임장도 가고 명도를 하면서 경매를 낙찰 받으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지 사례들을 제가 이제 접목을 해서 이해가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마마와 함께 쭉 간다.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공부를, 마스터 클래스 공부를 통해서 월세 부자가 되는 그 길을 복마마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과 날짜만 잘 숙지하셔가지고 복마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101에도 저 복마마의 강의가 있어요. 기초 지식을 공부하시고 습득을 하셔서 입찰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클래스 101을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카페인마마 댓글 중에서 어. 인테리어 비용이 궁금하다는 댓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 그러셨죠. 제가 그걸 일일이 답을 다 못 해드려가지고, 저희가 원래 그 물건이 이제 다가구였거든요. 주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근린 상가로 바꾼 거거든요. 다가구 주택에서 근린 상가로 바꾸는데 한 250만 원이 용도 비용이 이제 가격이 들었고요. 이거는 평수가 작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인테리어 비용은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탁자라든지 카페를 꾸밀 때 이제 주방이라든지 이런 집기들을 이제 집어넣는데 다 해가지고 9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이제 루프탑까지 다 공사를 해가지고 전체 층 4층을 공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가 모든 집기류까지 들어갔으니까요. 괜찮은 거죠, 사실. 예, 아주 괜찮게 한 거죠. 명도 과정 때문에 고소했던 사건 그걸로 아, 그 질문 댓글에서- 많으셨죠? 네, 그 댓글도 사람들 되게 궁금해 하셨죠? 현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렇게 아. 해놓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전 주인의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나왔을까요? 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고요. 야, 복마마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것 좀 이사 비용 좀 주고 잘 좋게 하지 뭘 고소까지 했냐. 너가 나쁘다. 네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모르면 말을 많아요. 진짜 속이 제가 새까맣게 탔어요. 자, 왜 그랬냐 하면 여태까지 경매를 하면서 고소를 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었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이사 비용을 주기가 아까워서 고소를 했던 게 아니고요. 제가 등기를 제 명의로 이제 다 하고 나서 집을 보시면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울타리도 다 가져가 버렸고요. 정원석이라고 하는 이런 돌이 한 100개 정도가 있었어요. 이거를 진짜 한 톨도 안 남겨놓고 싹 다 가져갔어요. 어디다 가져갔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대문도 다 뛰어가가지고 어디다 갖다 팔았는지 알 수도 없고 전구단막까지 다 뛰어갔어요. 그 정도로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뛰어가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쓰레기를 다 거기다 방치하고 저보고 치우라는 식이고 나무도 많이 이제 훼손을 했고요. 그때 잔디도 다 트럭으로 막 갈아엎은 것도 보셨죠? 잔디도 다 갈아엎었고 왜 고소를 했냐면은 거기다가 적재물들을 막 쌓아놨었어요. 적재물들을 쌓아놓고 이거는 자기 거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물건도 명도를 안 해가고요. 거기다 이제 그 쓰레기 말고도 뒤쪽으로는 막 다른 집기류까지도 그냥 다 놔둔 상태에서 거주하는 분도 아니었어요. 이 집은 그냥 원래부터 공실이었어요. 공실이었는데도 이분이 이제 거기다가 막 물건을 갖다 놓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석 달의 기간을 들였고 200만 원이라는 이사 비용을 드리기로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제가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과는 이제 당연히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거의 2년이 걸려가지고 법적 싸움은 무조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승소를 해서 그분은 이제 벌금을 내시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을 살아야 되는 법원에서 일을 시키고 일당으로 해서 그 돈을 공제를 한대요. 그렇게까지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형사고발을 네. 하신 거죠? 네네네네. 손괴죄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낙찰받으면 거주자는 어떻게 퇴거를 시키나요? 자, 낙찰을 받으면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어려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황도 안 좋으신데 막 내보내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으시죠. 요즘에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뭐 일가족이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 두려움이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이 우울증이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제 원래 우울증이 있었던 분이 상황이 잘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경매가 나왔고 제가 이제 그런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냥 자살을 하셨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아파트가 있었다고 제가 영상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런 일들인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 처음부터 걱정만 하신다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있지만 저같이 경매를 좀 많이 했던 사람들, 선배 같은 사람들한테 롤 모델로 좀 삼으셔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명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방법을 배워가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그런 해결책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결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경매 명도할 때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꿀팁이라고 하면은요, 거의 다 협의가 잘 되는 편이에요. 90%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10% 안에서 1, 2%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1, 2%는 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다 협의만 잘 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명도가 다 된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시면 되는데, 권리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입찰하기 전에 이미 이 물건이 명도가 어떻겠다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우리는 낙찰을 받거든요. 낙찰을 받기 전에 최대한 조사할 것들을 다 조사를 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명도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했는데 이 물건이 명도가 굉장히 까탈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강제 집행까지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면 그런 물건들은 조금 피하고 좀 순조로운 물건들을 골라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권리 분석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사를 열심히 하시고 입찰을 하는 것이 명도를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강제 집행을 하면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제 집행이라는 거는 이제 협의도 안 되고, 제가 이제 강제 집행했던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강제 집행을 하면요, 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막 1년씩 걸리기도 하고요. 기본이 7, 8개월씩 걸립니다. 거기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만 이사 내보내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한 5, 6개월 정도만 이제 법원의 집행관들하고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5, 6개월 정도면은 다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하고 나면 집은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비워내고 집이 비워진 상태에서 하면은 그거는 다 해결이 되지만, 거기서 이제 빼낸 짐들을 동상경매를 통해서 처분을 해야 돼요. 강제 집행을 신청한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비용이나 시간이 2배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끄럽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경매를 하면은 이사 비용을 줘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나조차고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끄럽게 협의를 통해서 빨리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사 비용이거든요. 보통은 내가 그걸 왜 줘?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안타까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사비 명목을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매에서는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은데 네. 경매로 사면 좋은가요?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부동산이 하락기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더 하락기일 것이다. PF가 엄청 막 연체율이 높다. 막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하락기는 틀림없이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매매로 사시는 것보다는 경매로 사시면 훨씬 저렴하게 취득을 할 수 있는 시기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적으로 경매로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2021년도, 20년도만 해도 제가 막 영끌해서 집 사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떨어질 거니까. 그 말이 정확하게 다 들어맞아서 제 말을 들었던 수강생들이 저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제 스트레스 대출 지금 어제부터 실행을 해가지고요. 대출이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조금 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좀 활용해서 내 집 장만을 하실 분들은 시기적으로 대출도 조금 원활하고, 지금 물론 하락기니까 조금 싸게 살 수는 있는데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타이밍을 조금 더 노려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은 그렇게 부동산이 껑충 뛰고 이럴 가능성은 크게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나 다가구나 오피스텔에 입주하려고 하는 세입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로 내가 차라리 막 대출을 엄청 땡겨서라도 아파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차라리 입주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파트로 더 집중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경우도 계속 이럴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 경제 상황에 맞춰서 숨 고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도 대출을 약간 규제를 지금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던 것들 중에서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게 좀 많이 해소가 됐을까요? 자, 앞으로도 이렇게 복마마와 함께 궁금한 거, 그리고 알고 싶은 거 복마마와 함께 하시면서 월세부자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평소에